벌써부터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무한영재들 같은 경우에는 GenAI하고 사용자들이 리뷰를 주었던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UX의 플로우를 새로 좀 만들어낸다라. 느끼할 때 땡기는 음식이라든지 해장할 때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다 큐레이션을 해서 야놀자 앱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정육각 초록마을에서도 매출 성장과도 직결이 될 수 있는 속하는 기술적으로 정말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업체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생성 AI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뤘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에는 이런 기술이 새로 나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껴보시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정말로 이 생성 AI가 돈이 되고 또 혁신을 일으키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욱은 팀 리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전에도 계속 IT 트렌드 그곳에 항상 계셨잖아요.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8년 차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전에 한 10년 정도는 아마존, 구글, 그리고 지금 몸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한국의 스타트업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것들이 이끌어내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은 전략적인 파트너십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AWS, 아마존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10년 정도 전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스타트업과 또 게임으로 굉장히 많이 부흥을 일으켰었고 그 다음에 구글도 스타트업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고 지금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와 생성 AI로 이렇게 막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길을 계속 밟아오셨어요. 그 일을 하셨던 것과 조금 궤적을 맞춰서 이 IT 업계, 그 다음에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뭐가 이제 빅 트렌드였는지 한 번 정도 이렇게 살짝만 꼽아보면 생성 AI와의 스타트업까지 넘어가는 이 궤적을 한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 시대를 꿰뚫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타오르듯이 막 따라가게 되는 그런 화두들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제가 뭐 부정하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런 기술들을 정말 진지하게 활용을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서 혁신을 이룬 곳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너무 모두가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꼭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은 영역에서도 보여주기 식으로 적용을 하고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GenAI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정말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그 변화에 지금 스타트업 분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 분들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이 GenAI에 대해서 파고들고 있으시고요. 벌써부터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이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특히나 스타트업부터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이 할루시네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완벽하게 대답을 못 해주기 때문에 가능성은 봤으나 당장 우리가 비즈니스에 적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스타트업 그다음에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할루시네이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GenAI를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먼저 주춤하게 하는 좀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만나 뵀던 스타트업 중에서 좀 현명한 스타트업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냐면은 처음 도입을 할 때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KMS라든지 위키와 같은 시스템이라든지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온보딩 가이드를 하는 챗봇 같은 거를 먼저 GenAI로 만들어 보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하시면서 기술적으로도 내재화를 시키시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소화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대고객 서비스를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으시고요. 실제로 비즈니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내가 잘하고 있는 서비스에 다른 곳에서 줄 수 없는 좀 새로운 고객 경험을 좀 제공을 하면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시는 곳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서비스 자체의 퍼포먼스 성능을 좀 높인다거나 비용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좀 변화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스타트업
분들도 있으십니다. 아니면은 정말 아예 새로운 좀 비즈니스를 보시고 새로운 시장을 보시고 잘 다니시던 직장을 나와가지고 창업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시고요. 지금 3가지 정도 꼽아주셨는데, 그럼 이제 고객 경험을 바꿔서 아예 이 회사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하고, 서비스 성능 자체를 이제 드라마틱하게 확 올리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뭔가 돈적인 면에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3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카테고리로 정말로 돈을 벌고 있는 곳이 있냐,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 실질적으로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좀 믿지 않으실까?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고요. 보통 배달 시키실 때 오늘은 배달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날이 네, 있잖아요. 오죠. 네. 그럴 때 딱 한 가지만 시키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몇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시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고 있는 우한영재들에서는 사용자들의 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으세요. 쿠폰 얼마나 뿌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하면은 경쟁 업체에 비해서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까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다가 GenAI하고 사용자들이 리뷰를 주었던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지금 새로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으시고요. 아직까지는 많이 낯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송파 지역에만 테스트로 운영을 하고 있으신 상황이고, 올해 내로 이거를 좀 전국에 확대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메뉴를 어떤 식당에서 시킬지를 다 정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계획적이시네요. 그 사람에 따라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오늘은 배달이다라고 해서 들어가도 메뉴는 오늘은 떡볶이와라고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식당에 시킬지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오늘 딱 봤을 때 지금 밥과 반찬을 해서 먹기에는 이미 좀 늦은 것 같아요. 이제 시키자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제 찾다 보면은 한마디가 덧붙여집니다. 애도 먹을 수 있는 걸로. 그럼 넌 뭐가 땡겨, 난 뭐가 땡겨? 애도 먹을 수 있는 거, 이거를 한 1시간을 찾기도 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이제 우한영재들에서는 컨텍스트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우한영재들에서 이제 UX 리서치를 좀 해보셨는데 한 16% 정도만 저처럼 메뉴랑 식당을 다 정해서 들어오시고, 나머지 중에서 52% 정도는 메뉴만 결정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32% 정도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랑 같이 먹을 거다, 아니면 오늘 뭐 느끼한 게 땡긴다, 이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16%를 제외한 나머지 84%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메뉴를 정하고 이 메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맞게 퀄리티 있는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야 된다는 니즈가 있는 거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뷰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리뷰가 치킨이 바삭해서 아주 자주 시켜 먹는데 아이들도 잘 먹어요. 요런 리뷰가 있다라고 하면은 치킨이라는 키워드, 바삭하다라는 식감에 대한 키워드, 아이들이라는 키워드, 이런 좀 중요한 키워드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 스트레스 받아서 떡볶이를 시켰어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맥주랑 같이 먹으니 꿀맛이었어요. 요런 이제 리뷰가 있다라고 하면은 맥주, 스트레스, 떡볶이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어떤 특정 사람이 어떤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시켰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뭉치 하나, 그리고 방금 뽑은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 한 뭉치, 그리고 나머지 한 뭉치는 이 리뷰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인덱싱을 했습니다. 인덱싱이라는 거는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 벡터화 시켜서 1536차원으로 숫자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 간의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유사성을 찾게 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 3가지 데이터 뭉치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아이와 같이 먹는 과 같은 어떤 컨텍스트에 맞게 추천할 수 있는 또 뭉치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송파 지역으로 주소를 넣고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느끼할 때 땡기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해장할 때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큐레이션을 해서 그 밑에 식당이라든지 메뉴에 대한 추천이 쭉 붙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흘러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 이렇게 대화하는 건 아닌 건가요? 네네. 검색에다가 그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송파 지역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신데 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식당의 한 80% 정도는 다 그렇게 해서 추천이 되는 거 안에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색어에는 평소랑 비슷하게 넣는 거예요, 그냥? 네. 평소랑 비슷하게 넣는데 메뉴나 식당을 넣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넣는 거죠.
아이들이랑 먹을 수 있는 치킨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네네네. 건가요? 저희 멤버 중에서도 송파 지역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평소랑 이렇게 UI가 막 확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제 검색어를 평소랑 좀 다르게 입력을 해보면은 그거를 느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 자체를 지금은 한 120개 정도만 만들어 놨는데 네. 앞으로 이제 그거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클러스터마다 어떤 클러스터인지를 설명해 주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다 리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GPT-4가 생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클러스터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내 취향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내 마음을 잘 알아서 잘 추천해주는 우리 배달의 민족으로 사람들이 로열티를 느끼지 않겠느냐 요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 고객 경험 자체를 확 올려서 우리 진성 고객을 만들어 보겠다. 지금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뭐 우한 형제들 말고 또 뭐 다른 데가 혹시 있을까요? 리뷰 데이터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야놀자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UX의 플로우를 새로 좀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야놀자는 이제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보 그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놀자 앱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보통 저희가 숙소를 선택을 할 때 위치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숙소 플랫폼에 들어가도 소팅을 통해서 좀 쉽게 걸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걸러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곳들 중에서 선택을 마지막으로 할 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숙소를 사용해 본들이 어떤 의견을 줬는지를 좀 많이 찾아봐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진으로 봤을 땐 깔끔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닌 데도 있고 서비스가 나빠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요. 벌레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사실 야놀자에서는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십니다. 다만 이거를 사실 다 읽어보지 않으면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다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편함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리뷰 데이터 자체를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드셨는데 평점이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그 요약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부분도 이 챗GPT나 GPT-4가 우리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부터 좀 필터링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GPT-4나 챗GPT한테 던질 수 있는 잘 정제되어 있는 것들을 애초에 던지고 거기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하시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만드셨고요. 그렇게 나오는 아웃풋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람이 이걸 검증하고 하면서 계속 조금 더 나은 결과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을 해가고 있으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를 남길 때 보면은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양반 문화라서 보통 이렇게 좋은 말 많이 써주시니까 근데 이건 좀 걸러야 되잖아요, 사실은. 뭐 다들 잘 쉬다 갑니다. 이거는 요약에 나와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는 리뷰니까 그런 되게 의미 있는 말들을 잘 꼬집어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벌레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불친절하다던가 이런 거들은 잘 끄집어내서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네네. 좋은 부분도 어떤 부분이 정말 딱 특정적으로 좋은지 그런 것들을 그 10,000개 막 20,000개 이야기에서 딱 꼽아갖고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게. 맞습니다. 네. 지금 두 개의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걸 이제 들어보면은 둘 다 너무 잘 되는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리뷰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사실상 쓰기가 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 지점에 있는 서비스도 저희가 함께 이제 기획을 했던 거가 있는데요. 정육각이라는 서비스 네네네. 혹시 아시나요? 네, 저희도 상당히 자주 시켜 그러세요? 먹는 정육각 초록마을 같은 회사죠 이제. 정육각 초록마을은 있는 리뷰 데이터에 손을 대기보다는 야놀자는 반대로 리뷰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하면 보다 짜임새 있고 풍부한 내용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요. 보통은 모두가 리뷰를 담기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왜냐면 귀찮기 때문에 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내가 쓰는 것 같은 리뷰를 플랫폼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면은 그거를 간단히 수정만 하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보통 이 사람이 만약에 과거에 작성한 리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체도 좀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일반적인 리뷰에 맞는 포맷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보고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가지고 리뷰를 게시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학습을 해서 그 다음번에 제안을 할 때는 그 수정을 한 문체라든지 방식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하게 되고, 이게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꼭 내가 적지는 않았지만 내가 적은 것과 같은 그런 리뷰 글을 바로 제안을 받게 돼서 내 시간을 쓰지 않고 바로 그냥 리뷰를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의 리뷰 작성 도우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시고요. 아직까지는 서비스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거 단독 기사 아닙니까? 곧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챗GPT 보면은 그 에이전트라고 해서 한 방에서 나눈 대화들은 얘가 제가 한 말을 다 기억해갖고 나중에 계속 반영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이용자 한 명 한 명마다 얘가 계속 학습을 해갖고 더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이건 돈 많이 안 듭니까? 많이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케이스들은 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게 우리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우리 파일을 늘려줄 수 있는 그것과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서 지금 서비스를 설계를 하고 있으세요. 저는 글은 잘 안 써요. 쓰면은 너무 낯간지럽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안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면 그냥 키워드 몇 개만 넣으면 얘가 쭉 말처럼 만들어주니까 맛있었음, 그런데 뭐 약간 이틀 지난 것 같음, 이렇게 쓰면은 지가 이렇게 쫙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훨씬 더 쉽게 리뷰를 남길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야놀자라든지 여러 사례에서 인덱싱이라든지 벡터 검색을 말씀드렸는데, 정육각 초록마을에서도 상품 검색에 벡터 검색을 적용을 이미 하셨어요. 벡터 검색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굳이 뭔가 키워드 기반으로 해서 룰 기반으로 해서 엮어주지 않아도 검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타가 난다라고 해도 그 오타가 난 것들을 검색을 해주고, 미역국을 검색을 한다라고 해도 미역국들도 나오지만 미역국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까지 같이 검색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이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매출 성장과도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에서는 정확한 검색이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얼핏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일단 리뷰 생성을 해서 리뷰가 늘어나면은 나중에 역으로 또 뭐 야놀자나 배달의 민족이 했던 것처럼 리뷰로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맞습니다. 우아한영재도 야놀자, 정육각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리뷰 데이터를 활용을 했군요. 네네. 생성 AI 모델은 역시나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갖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정말로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비스의 로열티를 높여줄 수 있는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나눠 주셨는데, 고객 경험이 있었고, 이제 그다음이 이 서비스 성능과 관련된 거였었잖아요. 그 서비스 성능 개선, 뭐 이쪽에 있어서는 혹시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소카 사례일 것 같아요. 소카 같은 경우는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으세요. 오프라인에 있는 이 차량이라고 하는 자원과 이거를 또 온라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들이 주시는 문의의 내용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객센터 운영에 대한, 고객센터에서 주는 답변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카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정말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업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센터 영역은 사람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네AI를 활용해가지고 사고가 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특수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를 자동화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하신 방법은 시나리오 기반의 LLM을 가지고서 챗봇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시나리오를 입력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고객센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응답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고객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할로시네이션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100% 없애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시고요. 현재 테스트 결과는 제로 할로시네이션을 구현을 해내고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앞단에서 GPT-4가 그 고객센터에서 사용자들이 발화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인텐트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뭐를 질문한 것인가?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발화를 했나에 대해서 GPT-4가 앞단에서 그거를 이해를 먼저 하고요. 이거를 가지고서 이미 있는 응답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과 이것과의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벡터 검색과 RAG 방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찾아내가지고
기존의 매뉴얼에 있는 것 가지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매칭만 잘 되면은 이상한 뻘소리는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너무 이렇게 딱 짜여진 각본 내에서만 답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딱 들었을 때는 느낌이 예전에 ARS처럼 너무 답답한 대답만 나가는 거 아니야? 좀 맞아요. 이런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게 사실 소카에서도 그리고 유사하게 지금 챗봇을 통해서 자동화하려고 하시는 곳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챗봇이라든지 ARS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결국에는 우린 0번 빨리 눌러가지고 상담사를 연결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정확한 답변을 주고 상담사 연결을 하지 않아도 더 빠르게 프로세스를 마칠 수 있게 잘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은 경험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상담사 연결을 하고 싶어 하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갭이 현재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앱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결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ARS 답변해 주는 거는 몇 개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 내에서 거기서 골라서 나가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딱 그냥 항상 정형화된 그 말만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거나 아주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응답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주기 때문에 딱딱하다는 느낌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CS센터 전화했을 때도 정말 CS센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임원한테 전화해서 해달라고 만약에 싸우거나 이러면 뭔 일이 바뀔 수도 있겠으나 보통 우리 CS센터에서 연락하고 이제 조치해 주실 수 있는 거는 그분들도 매뉴얼 내에서 해주시잖아요. 특정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또 사람한테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매뉴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되죠. 금융이나 이런 거 CS센터 전화할 때도 한 10분 기다려서 연결됐어요. 한창 설명을 하고 나면은 그거는 대출부서니까 대출부서로 돌려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몇 번 이제 하시게 되면은 좀 더 활성화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소카 다니시는 거 아니니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저도 약간은 과도기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전의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앱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된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경험도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뭔가를 결제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랑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근데 데모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답이 오고 이 앱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제 눈에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생겨서 저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카는 정말로 이 사고 났을 때도 문제지만 그 외에도 정말 뭐 문이 안 열린다거나 아니면 몇 시 뭐 연장을 시간 하고 연장, 싶다거나 잘하시네요. 뭐 그런 것도 워낙 많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